굉장히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던 독재자의 내면에는 이렇게 불안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런 자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나 또는 SNS에 올리는 거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제 예뻐 보이는 장면을 찍고 그게 다 자기가 뭔가를 이제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의 숨겨진 욕망을 좀 들여다보는 기회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림과 사진 그리고 내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셀카 많이 찍으시나요? 해외여행 가서 사진 잘 찍는 법 중에 이런 포스팅을 본 적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 멋진 사진을 건지려면 한국인 관광객을 발견하고 한국인에게 찍어달라고 한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공들여 찍는다는 거예요. 여기 서보세요 그러고 거꾸로 180도로 돌려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보여주는 일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SNS에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행위를 두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취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권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셀카를 많이 찍는다. 이상하긴 하잖아요. 나를 찍어서 남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는 일.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자존감을 좀 확인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셀카를 많이 찍고 SNS에 올리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걱정하는 심리학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고 싶을 때 남들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좀 소통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또 잘 찍는 것 자체가 자기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셀카 찍는 일이 꼭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화가들도 그렇게 보면은 그 화가들이 하는 일 중에 자화상을 그리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책 그림과 나가 그런 책입니다. 그림과 나는 화가들의 셀카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나는 어떤 책일까요? 그림과 나는 김선현 작가님이 지은 책입니다. 김선현 선생님은 그림의 힘이라는 책 아시죠? 종합베스트 1위까지 했던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요. 그 책을 지었던 저자시고 차의과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원장을 하시고 차병원 임상미술치료 클리닉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치료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미술과 심리를 접목하는 데 이제 대중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그림과 나라는 책이고요. 여러 그림 중에서 얼굴, 특히 자기 얼굴을 그린 그림을 많이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림 중에서 인물을 그린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인물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내셔널 갤러리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내셔널 갤러리 바로 붙어 있는 쪽에 이제 좀 작은 갤러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모아둔 미술관인 거예요. 원래는 거기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내셔널 갤러리의 줄이 너무 길어서 저기 갔다가 다 못 보고 나오겠다는 생각에 그러면 저기는 좀 사람이 적으니까 가볼까 해서 들어갔다가 제가 정말 홀딱 빠져서 몇 시간을 거기 있다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미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그리는 데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에 가면은 이제 역대 영국 왕들, 왕족들, 귀족들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유명한 스타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진들과 그림들이 쫙 있고요. 사람을 그리는 일과 나를 그리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뒤엉켜서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수만 개의 눈이 막 저를 쳐다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묘하더라고요. 인물화를 사람들이 그리는 이유, 또 쳐다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그림과 나도 그런 경험을 해주는 책입니다. 포트레이트,
초상화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남을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고 나를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들은 왜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보통 화가들이 남을 많이 그려주거든요. 이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궁정화가들이죠. 궁정화가들은 왕실의 권력자들을 그리면서 자신들이 후원을 받고 또 그 후원으로 자신의 예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들은 이제 모델을 이제 구해서 모델을 그리죠. 수많은 화가들이 남긴 여성 모델들 또는 아이들,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모델이 있는 그림인데요. 권력자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구한 모델도 아닌 사람을 그릴 때 바로 자기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거울을 두고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 건데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대상이 자기 내면의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에서 보면 나라는 개념, 그러니까 셀프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가 있고, 두 번째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고 싶다고 해서 다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노력을 한다면 이런 정도까지의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의 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실제의 나의 모습이 가장 건강하면 좋겠지만 앞에 두 가지의 나도 실제의 나를 바꾸는 굉장히 훌륭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보면 이 세 가지의 나가 어떻게 섞여서 발휘되고 있는지를 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김선현 선생님의 그림과 나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나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표지는 르브랭이라는 여성 화가가 자신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모두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주제들은 다 다르겠지만 독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이제 그림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뭘 보면 좋을지, 그리고 왜 이 순서대로 했는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를 잡아두면 사실은 원하는 그림이나 내용을 먼저 찾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볼 때 이 차례를 보면서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을 먼저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꼭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펼쳐 보시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에 대한 얘기를 읽어도 되고, 또는 차례에서 이렇게 먼저 발견하셔서 차례별로 보셔도 됩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화가들의 자화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자화상이 아닌 그림들도 좀 있어요. 자기 얼굴을 꼭 그리지 않더라도 자기의 뭔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들은 이 책이 좀 싣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그림들도 많습니다.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그림이 있습니다. 내면의 우울이 공격적으로 표출된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굴이 아니고 이게 풍경화 같잖아요. 여기에 조그맣게 앉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이 그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 발견이 됐고요. 이 그림 위에 보면 히틀러가 앉아있는 장면 위에 X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를 그린 그림이 맞고 AH라는 이니셜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돌프 히틀러의 그림이 맞는데 그 위에 자기를 부정하는 X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또렷하게 그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이 돌다리와 그리고 강물이 있는데 돌다리가 되게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 이 강물도 맑은 색깔의 물이 아니라 되게 탁해 보이는 거잖아요. 이 자화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림을 그렸을 때가 191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히틀러는 10대였어요. 그래서 빈 미술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2차례나 거절당해서 빈의 기념물들을 관광객들에게 파는 일을 하면서 10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던 독재자의 내면에는 이렇게 불안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런 자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리다 칼로 자화상도 있고요. 프리다 칼로는 자기 자화상 굉장히 많이 그렸잖아요. 그녀의 다른 자화상을 보면 그녀 평생 겪었던 아픔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작품들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리고 10대 때는 타고 가던 버스가 이렇게 차 사고가 나면서 이 척추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정도의 큰 사고를 겪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한 35번의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산도 굉장히 여러 번 해서 자기 인생 자체가 고통과 싸우는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중에서도 이 자화상은 그런 아픔이 잘 느껴지지 않는 면에서 이제 예외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프리다 칼로는 좀 귀족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 벨벳 드레스라는 게 굉장히 좀 격식을 갖춘 옷이잖아요. 이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고를 당해서 이제 신체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내면의 힘 같은 걸 그림에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아하고 이렇게 단정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도 자기의 고통을 이미 이겨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강인한 의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 중에서 저는 이 그림이 좀 색다르고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딜리아니의 자화상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딜리아니 아시죠? 이렇게 얼굴 이렇게 길쭉한 여자 그림 많이 그리는 화가잖아요. 모딜리아니의 그림 다 이렇습니다. 눈동자가 안 보이고 얼굴과 코가 이렇게 굉장히 긴 그림이 그리는데, 모딜리아니가 자기 그림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저는 보고 사실 이해를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근데 옆에 보면은 저자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모딜리아니는 굉장히 미남인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델을 제안하면 거절하는 여성이 없었다, 뭐 이런 풍문도 있는데요. 근데 자화상을 그리지는 않았었고, 이 자화상은 사실 죽기 1년 전에 그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같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자화상을 많이 그렸던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미술책을 읽는 좀 즐거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모르는 세계를 들어가게 해주는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 이게 책을 읽는 즐거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모딜리아니는 알코올과 마약이 이제 찌들어 있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그래도 맑은 정신일 때 남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이 그림을 보면 마음이 좀 애틋해지는 게 있어요. 수많은 여성들을 자기의 독특한 화풍으로 그려내면서 인기를 누렸던 화가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린 자기의 그림 속에서 어떻게 그려냈을까? 결국 자기의 그림이 보여줬던 그 특징들,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눈, 길쭉한 얼굴, 그리고 어떤 색채감들을 그냥 자기 얼굴에 다 입혀서 내보냈잖아요. 어쩌면 자기의 말년을 자기의 예술로 한번 정리해주는 그림이랄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할 화가 반 고흐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 고흐도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반 고흐의 자화상 중에 이 책에 실린 건 바로 파이프를 물고 붕대를 한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한 점이 더 있어요. 귀가 잘린 자화상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이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결국 자기 안에 있던 어떤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제 자해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귀를 자르고 붕대를 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선현 선생님은 이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것을 자화상으로 남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텼을 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빛이 됐던 사람은 동생인 테오입니다. 그래서 테오는 고흐의 후원자죠. 그래서 테오와 고흐가 이렇게 나눴던 그 편지를 모은 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두 형제 간의 이제 우애는 굉장히 각별하고 영혼의 단짝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나중에 테오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무명이던 고흐에게도 전시회 제안 같은 게 들어옵니다. 근데 고흐가 전시회 제안을 다 거절해요. 그리고 테오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죠. 뭔가 자기가 자립을 하고 성공을 하면 자기를 돌봐줬던 테오로부터 후원이 끊기고 애정이 끊길 거라는 이 불안감이 이제 시달리고 있었던 거고, 이 귀를 자르던 시기가 고흐가 이제 고갱과 함께 이제 동거를 하다가 이제 결별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누군가 붙어있던 존재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분리된다는 거는 혼자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고흐는 좀만 자기가 애를 썼으면 태호의 후원이 없이도 스스로 자립 가능한 화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흐는 그런 것을 이제 거부하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미술 치료를 하시는 이 작가의 눈에서 볼 때는 자기를 자해하는 행위가 성공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이제 나타낸 행위다. 그리고 이 자화상들에서도 또 실패하기 싫고 차라리 성공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과 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화상은 바로 표지의 주인공인 르브랭의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 몇 살로 보이시나요? 굉장히 소녀 같은 모습이잖아요. 르브랭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나이가 35살입니다. 우리가 셀카를 찍는 마음이 어쩌면 이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셀카를 찍어서 올릴 때 자기 원래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올리시는 분은 없잖아요. 뭔가 자기를 더 돋보이고 싶다는 것은 자기를 더 젊어 보이게 한다는 마음하고도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르브랭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소녀처럼 그렸다는 것에서도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란 걸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저자가 해설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해설이 바로 이 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굉장히 하얗고 이제 빛을 받는 모습으로 그렸는데 손도 그래요. 화가잖아요. 화가에게서 제2의 정체성은 바로 손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신체 중에 손을 가장 돋보이게 하얗게 아름답게 그렸다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셀카를 찍을 때도 자기의 어떤 모습을 더 부각해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챌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수많은 자화상들 중에서도 이 화가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특징적으로 그렸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다채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수많은 자화상들 중에서 이 책을 만들었던 출판사와 편집자가 왜 하필 이 그림을 표지로 선정했을까? 제가 그 편집자에게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르브랭은 굉장히 성공한 화가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여성 화가보다 남성 화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화상을 그린다는 거는 남들이 어쩌면 알아주지 않는 내 가치를 나라도 발견해서 더 발현하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린 수많은 화가들 중에서도 여성 화가의 그림이 그 자화상을 그리는 심리에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손, 화가가 자화상을 그린다는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바로 화가의 손이 부각된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림과 나라는 책의 표지 사진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림과 나에서 김선현 작가가 얘기하는 많은 해석들이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자화상이 있다면 그거는 뭔가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나 또는 SNS에 올리는 거는 그냥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제 예뻐 보이는 장면을 찍고 나는 오른쪽이 예뻐, 왼쪽이 예뻐 해서 꼭 이쪽으로만 찍잖아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해서 찍고 보정도 하고 자르기도 합니다. 그게 다 자기가 뭔가를 이제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 책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들도 다 욕망이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때로는 성공 앞에서 두려워해서 그 일부러 실패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자화상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욕망을 좀 들여다보는 기회도 되고요. 이 해석과 함께 읽고 나면은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제 인스타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이런 심리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걸 읽어내는 그런 비밀의 눈을 가지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